안녕하십니까.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는 대박플러스 시즌2 목요일의 사나이 남원우 멘토가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자, 세상 어디에서 서점에 가보면은요, 이 주식 투자의 원칙, 그리고 기법 등 책 너무나 많은데요. 정말 쓸데없는 것들이 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만 집어서 우리 적어도 이거만큼은 꼭 알아두자. 근데 이것을 꼭 알아둬야 되는 거지만 이걸 알면은 백전백승한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 강의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 매주 꼭 시청을 하셔야 되고요.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은요, 항상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다시 보기 또는 재방송을 활용하셔가지고 꼭 자기 것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는요, 이 기법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에 대한 상담과 그리고 내일장 승부주 또한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화번호 02-3153-2611번 02-3153-2611번 무료 문자 013-3366-0110 013-3366-0110 그리고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www.sentv.co.kr www.se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올려주시면요, 즉각적으로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요, 종목 상담 받으시고요, 기법 강의에 대한 질문도 꼭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장 초반 번쩍 처음에 열릴 때 기분 정말 좋았거든요. 이야, 2000포인트 바로 가나 했는데 어떻게 해요? 와, 출발하자마자 눈탱이 맞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두들겨 맞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야, 1.02포인트 1975.65 장난하나? 누가 이랬어요? 야, 외국인들이 또 오늘 엄청나게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코스닥은 어때요? 아이고, 눈물 납니다. 그죠? 미국 시장이 이렇게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1.48포인트 하락하면서 484포인트 기록됐네요. 미국의 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00만 달러 축소로 끝이 났단 말이죠. 그러면 850만 달러에서 750만 달러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양면의 어떤 의미가 있겠네요. 하나는 뭐죠? 경기가 분명히 살아난다. 그러나 속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속도 조절에 나선다. 무엇보다도요, 이 금액이 200억 달러가 되든 300억 달러가 되든 이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관심들은요, 전부 다 어디에 있었냐면 축소 언제 하느냐 이거죠. 과연 하긴 하느냐,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확실히 너는 있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확실히 대답을 해주니까 엄청나게 주가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요, 그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니까 우리나라도 완전히 좀 다른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좀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났던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어떤 상승 이면에는 우리나라의 환율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었고요. 또한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 나오면서 기업들의 충격들도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쪽인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해 드렸던 부분이, 외국인들이 선물을 지난 2조 2천억치 매도한 이후에 방향을 플러스로 방향 전환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그래서 현물에서도 2조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추가적으로 현물 나올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다 그랬거든요. 오늘 보시면은요, 1085억 그리고 769계약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다. 그래서 외국인들은요, 장중에, 자, 시간대별 흐름 보시면은 장중에 선물을 가지고 분명히 장난을 굉장히 심하게 쳤어요. 사는 척 하다가 쭉 팔다가 다시 사들어오는 이런 장난을 쳤지만, 분명한 것은 외국인들의 선물을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면 우리 지수는요, 1950 안 깨진다, 1950 무조건 사자,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내려오더라도요, 겁내지 마시고 강하게 베팅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시장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은 삼성전자가 급등했는데, 반면 현대차가 하락하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샀고 현대차를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이유는요, 달러가 상승하니까, 달러가 상승하니까 어떻게 해요? 원달러 상승하니까 수출 기업은 좋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좋을 거야. 그런데 엔저가 가속화되니까 어때요? 일본하고의 경쟁 구도가 심한 업종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동차 업종이 좀 떨어졌던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안타깝게도 코스닥은 수급 자체가 현재 전혀 뭐 진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급 자체가 주수급이 없으니까 탄력이 계속해서 둔화될 수밖에 없고, 코스닥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이 굉장히 괴로우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시장은요, 거래소가 먼저 상승을 하게 되면 심리는 또 개선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코스닥도 따라올 수 있으니까 코스닥 보유하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좀 보유하십시오. 그렇지만 결국에는요, 코스닥 종목의 비중은 분명히 줄여야 된다.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보고요. 지난 종목 공략주들에 대한 AS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한섬이나 이마트 이런 소비재군들은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 없이 가져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섬, 이마트는 한 7%대 상승률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대우인터내셔널도 한 2.9% 정도. 대우인터내셔널도 지금 수익률은 2.9%. 오늘 장중에 좀 급락했다가 장막판에 끌어당기는 모습 나왔거든요. 계속적으로 실적 호전, 가스전에 대한 기대감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스타는요, 이 금융주인데요. 특히 이제 DGB 금융지주, 이 3일간의 이 강세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지난번 점진적으로 약 한 보름간에 급락을 시켰던 부분을 3일 만에 완전히 회복시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금융주는요, 제가 금융주, 조선주 빼고는 절대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시장.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KTNG인데요. 방어적 측면으로 제일 먼저 뽑아드렸던 종목이죠. 예, 현재까지는 수익률이 한 1.1%로 큰 수익률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지만 시장 대비 굉장히 탄탄한 흐름들 지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랜빌의 투자 전략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렸었죠. 그 부분에 지금 맞닿는 201선에 대한 공방이거든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요.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제 성공적인 밥캣의 어떤 안착 여부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의 경기 회복이 본격적으로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닥 통과했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반등세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계속해서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 대림산업인데요. 자, 대림산업이 이제 건설주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심리가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동시적으로 좀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이 9만 원을 절대 깨지 않는 최근의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세 언제든지 유입될 수 있고요. 매물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대림산업만큼은 건설주 중에서도 제일 탑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지속적으로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요, 포스코 ICT인데요. 포스코 계열사가 전반적으로 실적이 주가의 흐름이 꽤 안 좋았는데요. 포스코 ICT도 꽤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일 반등의 어떤 흐름들이 나왔었고요. 만약에 이 포스코 ICT가 거래소에 있었다면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코스닥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충격을 같이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포스코 ICT는 자체적인 상승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포스코 ICT 기업의 어떤 향후 내년 기대치도 굉장히 커지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손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추천 종목들에 대한 AS 진행해봤고요. 지금부터 남원의 워렌 버핏 2.0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남원의 워렌 버핏 2.0은요, 아주 좀 이때까지 해왔던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나갈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파생상품, 즉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갈 건데요. 난데없이 이게 나무로 멘토하면 이 기본적 분석의 어떤 대가, 뭐 밸류 차트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적정 주가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선물이라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죠? 선물 투자를 여러분들께 절대 권하진 않지만 선물이라는 것도 우리 주식시장의 영향력이 4배 정도가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이론적으로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개념을 잡고 있지 못한다면 주식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기에는요, 시장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꼭 잡아드리고자 제가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드디어 끄집어 내려왔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이요, 선물을 매매를 하고 선물을 또 리딩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물어보면은요 거의 몰라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파생상품 선물 관련해가지고 그래도 제가 책을 2권 냈거든요. 그래서 선물에 대한 이론적인 베이스, 이런 부분들은 꼭 가지고 가야 돼요. 이러한 기초 없이 나도 선물 사고 팔기만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시장에 조금만 변수가 생기면 이해 자체를 못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선물은 매매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 이 주식과 선물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선물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선 이제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파생상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파생상품이라 하면 파생, 어디에서 어떻게 엮여서 나온 거래요. 어디서 엮여서 나왔는데 결국 뭐냐면 우리가 파생상품이라는 일반적인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을 끄집어내 가지고 다른 새로운 어떤 그 거래 대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파생상품이다 이렇게 해요. 파생상품하고 비교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증권하고 파생상품이라고 분류가 돼요. 자, 특징이 뭐냐면요. 증권은 최대 손실이 원금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증권 투자는요, 우리가 아무리 손실을 많이 봐도 내가 투자한 금액만큼만 날아가요. 그쵸? 우리가 1억씩 투자했다. 손실 다 봤다. 우리는 뭐 찾다 그래요? 시계 찾다. 깡통 찾다. 그쵸? 깡통 찾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원금을 다 날리게 되는데, 파생상품은 원금을 날리는 게 아니죠. 최대 손실이요. 원금이 아니라 아주 즐거운 이야기가 나오네요. 어떤 거요? 무한대다, 무한대. 어라? 내가 1억밖에 없고 1억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어떻게 1억 더 이상의 손실을 볼 수가 있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파생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게 얼마나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첫 번째 차이고요.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요. 증권은 주식시장이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3000포인트, 4000포인트 계속 올라가면 너도 부자 되고 나도 부자 되고. 그쵸? 다 같이 부자가 되는데 요 놈은 달라요. 항상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는데 그 합은요 제로예요. 즉 누군가가 매수자가 1억을 딱 벌었다면 매도자는 1억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이거는 뭐예요? 항상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반드시 이겨야지만 수익을 내는 거지, 시장이 좋아가지고 필요 없어요. 자기가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해볼까요? 기대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속 내가 무한정 올라갔다 떨어졌다에 배팅을 한다면 결국 어떻게 해요? 쭉 가가지고 나의 수익률은 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등한 실력이 없다면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때요? 선물이라는 것은 시장이 좋고 나쁘고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노하우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근데 노하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각은요 반드시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쵸? 어떤 때는 나 감이 좋아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난 어떤 종목 사면 주식에 뭐 고르는 감이 좋다. 이 감은요 규칙적이고 표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감이 좋았을 때는 많이 벌겠죠. 그럼 감 안 좋을 때는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고.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물론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지표를 가지고 하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생상품은요 이런 감각과 물론 많은 지식이 필요하겠지만은 이렇게 생각해보죠. 파생상품의 대부분의 이제 가장 강력한 투자자는 외국인과 기관 이렇거든요.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뛰어나야지만 파생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뭐 하자? 주식하자. 우리 주식 해가지고 시장이 잘 되면 내가 조금 못 나더라도 이익은 날 수 있으니까 이런 매력을 좀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선물의 내용은 필요하니까요. 자, 그러면 파생상품이라고 하면 종류가 너무 많은데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선물이 있고요. 그리고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왑. 우리 어떤 거예요? 외환 스왑, 통화 스왑 이런 거 있죠. 이 스왑이 있고요. 자, 우리는 제일 먼저 얘기할 것은 지금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스왑은요, 이야기를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했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스왑 거래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옵션은 꼭 같이 짚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선물이 도대체 뭐냐? 선물이 뭐냐? 이 개념 잡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요, 주식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물이라 그래요. 현재의 물건이라 이야기하고요.
현재의 물건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물건을 우리는 선물이라 그래요. 자, 현물 거래라는 개념을 한번 잡아드리면, 내가 슈퍼에 가서 음료수를 하나 샀어요. 그럼 돈 주고 바로 사는 거죠. 이런 거를 현물 거래라 그래요. 돈 주고 물건을 바로 사오는, 바로 즉 그 장소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현물 거래라 그래요. 그런데 선물은요, 이거예요. 아줌마, 내 음료수 하나 사러 왔는데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요거 팔지 마시고 내일 제가 사러 올게요. 내일 제가 사러 올 테니까 팔지 말고 놔두세요. 그러고 내일 가서 사는 거를 우리는 선물 거래라 그래요. 아,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미래의 일정한 시점에 미래의 어떤 상품을 미리 계약하는 거죠. 상품을 미리 계약하는 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한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냐면요, 2박 3일간은 안에 있는 계약은 전부 다 현물 거래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줌마 음료수 하나 사러 왔어요. 근데 내일 가져갈게요 하면 현물 거래. 왜냐면 우리가 주식을 팔면 언제 들어와요? 이틀 뒤에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들어온 그 다음에 거래를 우리는 선물 거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선물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주식이 지금 1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주식이 현재 1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 1월 1일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2013년, 자, 2014년 1월 1일에 주가는 몰라요.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주식을 이 100만 원짜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 주식을 이 사람한테 사고 싶은데 지금 100만 원이 없어요. 또는 지금 이 100만 원 있다 칩시다. 그런데 이 B라는 사람은 이제 사고 싶은데 바로 우리 현물 거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주식을 지금 사면은 바로 주식 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년에 내가 지금은 돈도 없고 내년에 이 주식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 주식 너 가지고 있잖아. 100만 원짜리 주식 가지고 있는데 그걸 팔지 말고 1년 뒤에 내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 뒤에 내한테 팔아라. 그러면 B는 A라는 사람 주식을 들고 있다가 그래 지금 팔아도 되고 뭐 내년에 팔아도 되겠지.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봤을 때는 그래 내년에 팔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약속을 해서 둘이서 약속을 딱 걸겠죠. 이때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가면 이 주식을 내년에 살 때 주가가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50만 원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모르는 거죠. 이거는 모르는데 서로 간에 생각을 하는 거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안 팔고 내년에 파는 경우가 자, 만약에 지금 내년에 이 B가 100만 원 줄게 이랬습니다. 지금 주가 100만 원인데 내년에 내가 니한테 100만 원 주고 살게. 왜? 내년에 50만 원 떨어지면 너는 주식 가지고 손해보잖아. 그렇지만 내가 100만 원에 산다 그랬으니까 너 50만 원 돼도 내한테 100만 원에 팔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A 같은 입장에서는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맞아요.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A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주식을 지금 당장 팔아가지고 은행에 예금을 해요. 은행에 예금을 딱 하면 이자가 딱 붙더라.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이자가 붙어요. 왜? 1년 동안. 그러면 주식을 지금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은행에 예금하면 10만 원 붙으면 결국 110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돼야지 내년에는 자기가 본전치기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만약에 주식을 당장 팔았으면 오늘 내가 시장에다가 팔면 100만 원을 팔아요. 그러고 나서 100만 원을 예금을 하면 10만 원이 더 들어와. 그러면 내년 1월 1일에는 110만 원이 자기는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한테 내년에 100만 원 주고 판다. 말이 안 되겠죠? 이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당장 지금 팔면 100만 원 받을 수 있고, 그거 예금하면 이자 받을 수 있는데 너한테 지금 100만 원 못 팔겠고, 110만 원에 팔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B가 생각해보니까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 맞네.
그 말이 맞다. 좋다. 그렇게 하자. 그런데 B가 생각하는 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네.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연말에 배당이 한 3만 원이 나온다 칩시다. 그러면 A의 입장에서 만약에 주식 팔아가지고 은행에 예금해가 10만 원 받는다면 배당료 3만 원은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얘가 내년에 산다고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3만 원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3만 원은 야 빼야 되지 않나? 3만 원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107만 원. 자, 107만 원 주면 주기로 하고 너 1년 동안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나는 내년에 107만 원에 살게. 둘이가 합의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 그렇게 하자. 자, 끝났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둘이서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을 하기로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죠. 뭐가 말로만 만약에 지금의 100만 원짜리 주식이 나중에 200만 원 되면 자 A가 보유 중이잖아요. A가 보유 중인 주식이 200만 원 되면 A는 어떻게 한다? 새로운 전략을 짠단 말이죠. 어떤 거? BJR 전략. 자, A는 원래 100만 원짜리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107만 원에 누구한테 B한테 주기로 했잖아요. B에게 매도하기로 했는데 그때 시장 가격이 200만 원 하는데 얘한테 107만 원 주고 사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BJR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BJR 전략. 배째라. 그렇죠. 도망간단 말이죠, 이게. 도망간다. 그래서 누가 있냐면 거래소라는 걸 통해서 매매를 하면 얘가 보증을 서줘요. 근데 보증을 어떤 식으로 서주느냐? A한테도 돈을 받고 B한테도 돈을 받아가지고 일정 금액의 담보금을 받아가지고 둘이의 계약을 도망 못 가게 엮어주는 게 바로 거래소예요. 자, 여기까지 머리 쪽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말씀해드리면 여튼 지금 당장의 거래가 일어나는 가격을 우리는 주식 현물 가격이라 그러고 그리고 나중에 형성되는 가격이 선물 가격인데 지금 당장 100만 원은 내년에 얼마의 값어치가 있다? 107만 원의 값어치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현물보다 선물의 가격이 어때요? 비싼 게 평균적인 금액이겠죠. 근데 어떨 때는요. 선물보다 현물이 더 쌀 때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자고요. 지금 이 주식의 가격이 100만 원이지만 1년 뒤에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고 하면 1년 뒤에 우리가 계약하는 가격이 올라가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 주가가 나중에는 점진적으로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이 떨어지겠죠. 자, 선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미래를 이렇게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가격 예측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능이 있다? 아, 미래 가격에 대한 발견 기능이 있구나. 발견 기능. 가격에 대한 발견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 이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자, 이제 해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선물을 통해서 우리 위험을 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하나 있다. 이렇게 요거는 또 거래 전략에서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여튼요. 선물 가격이 일반 뭐 107만 원이다. 그러면 현물 가격, 즉 주식의 가격이 100만 원이다. 주식의 가격보다 선물의 가격이 좀 더 비쌀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시장을 우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어 한번 정리할게요. 콘탱고라는 것을 얘기를 하자. 자, 콘탱고 들어보셨죠? 콘탱고 시장이다. 이게 선물의 가격이 주식 가격보다 더 비싸다. 일반적으로 이게 맞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선물 가격이요. 이래 될 때가 있대요. 105원이 되고 주식의 가격이 106원이 될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은 이제 거꾸로 뒤집었다 해서 백워데이션 이렇게 백워데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상적인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컨테이너 시장이겠죠?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 주식 가격보다는 좀 높은 시장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자, 결국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선물이라는 게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있다. 만약에 이게 250이다. 그러면 요거는 오늘 하루에 계속 이게 뭐 251로 됐다가 예를 들어서 249로 됐다가 이렇게 변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지금 뭐 12월 뭐 15일이다. 그런데 요거를 지금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3월
내년 3월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놓고 이게 200, 조금 일반적으로 높다 그랬잖아요. 255 또는 높거나 낮거나 요걸 가지고 계속 거래를 하는 거예요. 요걸 거래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나중에 이게 여기에 내가 맞춘 만큼 보다 더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에 대해서 지금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주식은 지금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만 여기서는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배팅을 서로 해 나가는 거죠. 오르는 거에 배팅, 떨어지는 거에 배팅. 여기서요. 이게 하나 나오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자고요. 주식을 한 50억을 가지고 있어요. 50억을. 50억을 또 가지고 있으면 지수가 올라가면 나는 수익이 발생한다. 주가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면 수익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죠. 이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 주식 50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매도하면 되잖아요. 모르겠다. 위험하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매도를 하면 되는데 자 만약에 이게요 50억이 아니고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1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1조를 매도해야 되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조를 매도하면 종목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팔립니까? 계속 떨어지겠죠. 매도하는 순간. 이런 걸 시장 충격이라고 그러는데.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망한다. 못 팔아요. 1조, 외국인들은 300조를 가지고 있다. 300조. 근데 한국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아. 300조 가지고 있는데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300조 다 팔아야 되나? 못 팔죠. 이럴 때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1조를 매도할 수가 없으니까 주식 1조를 보유한 채로 자, 예를 들어서 3개월 한번 보자고요. 3개월 뒤까지는 나는 모르겠다. 근데 3개월 뒤에 선물이라는 게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죠. 선물의 거래를 1조를 자, 뭘 하면 매도라는 것은 매도는 간단해요. 매도는요. 떨어지는데 배팅. 떨어지는데 배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내일 그 다음날 1%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를 벌죠? 100억의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1조 가지고 있는데 1% 올랐으니까. 그런데 동시에 선물이라는 것을 떨어지는데 배팅했으니까 1% 올라가 버리면 틀렸네? 어떻게 여기서요? 100억에 뭐가 발생한다? 손실. 자, 주식으로는 100억의 이익을 보지만 선물로는 100억의 손실을 보내요. 그럼 합하면 얼마예요? 제로. 만약에 그 다음날은 주식이 2%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주식 1조에서 2%가 떨어졌으니까 얼마 손해봐요? 200억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쵸? 그런데 내가 선물은 또 어떻게 되냐면 떨어지는데 배팅을 해놨거든? 2% 떨어지니까 맞췄죠? 자기가 떨어지는데 배팅했는데 맞췄다. 그럼 여기서 얼마? 200억에 뭐가 발생했다? 이익이 발생했네. 그럼 합하면 뭐가 돼요? 제로. 결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팔지 않고 선물이라는 것을 매도하게 되면 똑같은 금액을 매도하게 되면 장이 오르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이 자기는 뭐 할 수 있다? 요걸 할 수 있다. 본전치기. 그죠? 그러니까 주식 안 팔아도 전혀 상관없이 자기는 주식을 다 팔고 현금 들고 있는 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해지 거래라 그런다. 자, 용어들 쭉쭉 나옵니다. 자, 한 번에 용어들이 나옵니다. 해지 거래라는 게 바로 나온다. 예. 해지 거래가 나오는데 우리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 뭐가 붙으면 펀드. 해지 펀드라고 들어보셨죠? 해지 펀드. 야, 해지 펀드다. 그럼 해지 펀드 하면 지금 보세요. 아까 주식을 보유하면서 여기에다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뭐 했다? 선물을 매도함으로써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본전치기 하자고 그랬잖아요. 본전치기 하려고 하는, 이 펀드는 뭐 하는 펀드냐? 본전치기 하는 펀드네? 그런데 우리가 해지 펀드를 이야기할 때 본전치기 한다는 건 안전해요? 불안해요? 굉장히 안전하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헤지펀드 얘기할 때 굉장히 안정적인 펀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아니면 투기적인 펀드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헤지펀드 하면 항상 뭐예요? 투기다, 이게 투기. 그죠? 투기다. 우리나라 지금 선물을 투자하고 있는 펀드들 전부 다 헤지펀드. 조지 소로스 헤지펀드 이렇거든요. 그럼 투기인데 분명히 나무로 멘토가 방금 이야기했을 때는 이 본전 측이 안전하다 그랬는데 왜 투기가 됐느냐 이거죠. 만약에 1억이라는 금액이 있으면 이렇게 투자를 하면 굉장히 안전하죠. 너무나 안전하니까 1억을 가지고 이런 거래를 100억을 해버리는 거예요. 100억. 안전하니까 자기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갖다 배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므로써 어떻게 위험이 크게 발생하는 거예요. 아, 자기 돈은 1억밖에 안 내면서 거래는 10억씩, 뭐 100억씩 이렇게 해나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헤지펀드의 위험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기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투기는 우리 주식에 투자하면서 우리 투기다 하는데 정확한 용어를 가르쳐 드릴게요. 투기라는 것은 원래 스페큘레이트인데 방향성에 배팅을 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주식을 산다든가 주식만 사가지고 있다든가 주식을 팔았다든가 이건 전부 다 투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공식 용어로는 선물을 샀다 투기, 선물을 팔았다 투기. 왜? 선물을 샀다 올라갈 것 같아서 이게 예측이죠. 투기. 팔았다 떨어질 것 같아서 투기. 즉 뭐예요? 하나의 거래의 방향성만 가지고 하는 것을 투기라 그러고요. 지금처럼 주식을 보유한 다음에 주식을 보유 중인 사람이 선물을 매도함으로써 안전하게 위험을 제거를 하는 것을 우리는 해지 거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 거래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자, 하나 더 거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거래가 있냐면, 자,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 차익 거래라는 게 있었다. 차익 거래. 어떤 거 많이 뭐 비차익 매물이 어떻고 프로그램 매수 차익 매수 프로그램이 있고 막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자, 요겁니다. 차익 거래라는 게 뭐냐면 아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 삼성전자 주식이 이게 3개월 뒤에 가격이 형성될 걸 가지고 우리가 예측하는 거는 102만 원 이렇게 삼전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아까 계산했잖아요. 1년에 뭐 이자, 배당 이런 거 막 빼고 막 계산했잖아요. 102만 원이 돼야 되는데 실제 오늘 여기 뭐 이론적 가격이죠. 이론적 가격인데 오늘 거래되는 금액이 삼성전자 주식은 100만 원인데 103만 원에 거래가 돼요. 선물이.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지금 3개월 동안 값 차이가 2만 원이 나야 되는데 갑자기 3만 원의 차이가 나죠. 그럼 뭔가 이상해요. 그쵸? 102만 원이 돼야 되는데 103만 원이니까 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 거죠. 더 비싸진 거죠. 현재 가면 선물의 가격이 고평가되었다, 저평가되었다. 102만 원 돼야 되는데 103만 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고평가되었으니까 뭘 하죠? 선물이 고평가됐으니까 선물을 뭐 한다? 매도한다. 선물을 매도하면서 상대적으로 보세요. 요거는 두 개 2만 원 차이 나야 되는데 3만 원 차이 났으니까 요거는 뭐하고 3만 원 고평가됐으니까 매도하고 현물을 기준으로 하면은요. 현물이 얼마가 돼야 되는데 101만 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100만 원이 있는 거죠. 주식이. 그러니까 주가가 101만 원이 돼야 되는데 주가가 100만 원이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 더 싸네요. 주식을 뭐 한다? 매수하는 이런 거래를 일으킨다. 이걸 보고 무슨 거래라는 차익 거래라 그래요. 근데 주식을 매수했으니까 주식을 기준으로 매수 차익 거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주가가 이론적인 나중에 선물 가격하고 차이가 2만 원이 나야 되는데 지금 선물 가격이 2만 원하고 다른 가격에 움직이게 되면 요 두 차이가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보고 비싼 거를 매도하고 싼 거를 매수하는 거래를 차익 거래. 차익 거래는 결국 뭐예요? 안전하게 하는 거니까 무위험 거래가 됩니다. 위험하지 않다. 왜? 이론적인 가격이 2만 원 차이 나는데 3만 원 차이 났으니까 이론적인 가격에 비해서 벌어졌으니까 요 차이만큼만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시장에
얼마나 이걸 이제 이런 걸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많겠죠. 차이가 이런 가격이 싹 벌어지면 바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막 주문 못 넣죠. 그러니까 무엇을 이용한다? 컴퓨터를 이용하네. 그러니까 컴퓨터 어떤 것을 이용한다?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그래야지 한 방에 그냥 0.001초 만에 빵 해가지고 내가 1원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 차익거래. 이렇게 얘기해요. 매수 프로그램이 유입됐다. 매수 프로그램. 주식을 사고 선물을 매도하는 매수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 또는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의 결론이 짧게 나왔는데요. 그 결론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거래에는 투기가 있는데 투기 거래는 선물을 사거나 또는 팔거나. 그렇죠? 해지 거래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선물을 뭐하고 매도하고 위험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주식을 판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가는 게 무섭죠. 주식 팔았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무서우니까 선물을 사는 거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차익 거래는 어떤 거요? 비정상적 또는 이론적인 가격이 발생했을 때 아주 작은 이익을 어떻게 해요? 무위험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거래다. 그래서 요거는 역시 주식을 삼과 동시에 선물은 파는 또는 주식을 판과 동시에 선물을 사는 거래로 정확하게 반대로 요거 두 개는 어떻게 해요? 해지와 차익은 항상 주식 사는 거와 선물은 반대, 주식 파는 거와 선물은 반대의 흐름을 띠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 세 가지 거래를 통해 가지고 우리 파생시장에서 계속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어렵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쉽게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주식이라는 놈은 결국 원래 원칙은 주가가 100만원에서 101만원 또는 99만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요것만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90년대까지고요. 92년까지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요거를 딱 떼놓고 어떤 게임을 만들었냐면 3개월 후 주가가 얼마일까에 가지고 다 모여 배팅을 해라. 배팅. 어때? 오르는 거와 떨어지는 거예요. 배팅. 그런데 여기서 거래되는 규모보다 이거 훨씬 더 커졌어요. 그럼 잘 보세요. 결국 우리는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되는데 여기서 배팅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야. 지금의 상황이요. 우리는 주식 사고 팔고 이게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우리 뭐가 의결권도 있고요. 그죠? 이게 자본금도 되고 이렇잖아요. 기업에. 의결권, 자본금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요거는요. 이게 의결권, 자본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결국 뭐예요? 이거는 요거가 진짜인데 요거는 돈 내고 돈 먹기 게임이 되는 거예요. 돈 내고 돈 먹기 게임. 그쵸?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활동이 커지면 주가는요. 아무런 힘을 못 써요. 가격이 저평가인데 아무 소용없어요. 요것만 가지고 배팅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거 이제 선물이 현물에 비해서 너무 커져가지고 선물이 주식을 완전히 휘저어버리는 웹도도 현상이 발생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선물이 이 주식시장보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큽니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선물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선물의 이제 개념적인 부분들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분명히 좀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사례를 좀 들어가면서 좀 더 쉽게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부터,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신청하신 종목에 대한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화 연결 먼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하이셀이요. 하이셀요. 예. 하이셀. 예. 하이셀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2,080원이요. 2,080원요. 네네. 2,080원요.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20%요. 비중 20%고요. 네. 사신 지는 좀 되셨겠네요. 예, 한두 달, 한 두세 달 된 것 같은데요. 한 두세 달 전에 사셔가지고. 예. 아유, 고생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 예, 이거 참,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죠? 예, 추천받아서 샀는데, 네. 예, 아니, 그때 추천해줄 때 손절가 없이, 네. 그래서 추천을 받았는데, 그래요. 계속 떨어지니까, 손절가가 없다. 예. 이거 있잖아요. 항상 뭐 말씀해드리지만, 종목에 이제, 그 적정주가, 이 기준 가격은요, 펀더멘탈로 반드시 뽑으시면은 되는데, 너무 이게 산업에 대한 전망만 가지고 하는 건 분명히 위험하거든요. 예. 여튼요,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게 상담하는 거 아시죠? 예, 예. 예, 적정 가격, 펀더멘탈로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화기 좀 내려놓으시고요. 네. 예, 계속 이제 시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이셀라는 기업입니다. 우선 이제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거는요. 저희 이 마법 같은 공식, 적정 주가를 뽑아내기 위한 펀더멘탈에 구하는 공식들을 데이터 값을 입력하면서 또 잠시 설명해 드리면은요. 자, 지금 하이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IT 부품이고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 하이셀이 속해 있는 업종이 아니고 시장 자체가 어떤 시장이면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 시장, 이런 시장이 현재 전혀 시장에 관심을 못 받습니다. 수급 자체가 없거든요. 방금 선물 이야기했는데, 선물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상황이면 어떠한 수급도 나타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문제가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과거 굉장히 안 좋았었죠. 아무래도 이제 디스플레이 업황이 아직까지 좀 회복이 좀 더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기타 투자자산 처분 뭐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11년, 12년, 13년까지 적자 상황인데, 만약에요, 이번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은요, 4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거든요. 그렇게 되면은요, 관리 종목 들어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요, 우선 사실은 안 사는 게 맞아요. 안 사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하이셀, 자, 공식을 통해서 가격을 뽑아봤습니다. 예. 여기 한번 보시면,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하이셀을 이제 이 펀더멘탈, 즉 이 회사의 자산 가치와 이익 가치를 뽑아보면은요. 매수 영역 가격이 얼마나 나오냐면 1184원 나오네요. 그러면 그리고 적정 평가의 가격이 1700원 나오거든요. 그럼 보시면 1100원에 사서 1700원까지 가격 갭을 보시면 60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즉 어떤 거죠? 이 기업은 이익과 손실이 너무 진폭이 크다는 거죠. 이런 회사 주식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그럼 이걸 한번 넣어보자고요. 넣었을 때 지금의 상황을 보시면 지금 가격이 지금 1440원이잖아요. 그렇죠? 1440원인데 적정 아까 주가가 얼마라고 말씀해 드렸죠? 1700원이라고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1700원 정도 오면은요. 일단 정리를 하세요. 일단 정리를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2000원 본전이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에 정리를 하셨다가 나오세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한 통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 제 목소리 안 들리시나요? 예. 전화 연결이 끊겼나 봅니다. 자, 그러면 문자 신청하신 분 중에서 우선 기아차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기아차 주식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기아차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기아차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 환율 충격, 자동차 충격 다 있었는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까지는 완전 터닝이 나타난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시간을 좀 두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기아차를 빨리 가격을 한번 찝어보면은요. 예. 자,
기아차를 가격이 찍으면 이렇게 나오네요. 매수 영역 가격이 48,000원 나오고 적정평가 가격이 62,000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기아차는 지금 분기 내에서 얼마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면 62,000원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가격을 보시면은요. 지금 53,000원이니까 분명히 적정가보다는 더 낮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매도하지 마시고 최소한 매도 하려면은요. 한 62,000원 정도까지는 좀 기대를 해보자. 근데 단기적으로는 힘들 거예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힘듭니다. 이거는 수급의 부분이 있거든요. 외국인들 매도 그리고 오늘 기관 매도가 자동차 쪽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6만 한 1,000원 정도까지는요 좀 보유하셔도 괜찮다. 단기적으로 너무 접근하지 마시고 시장 충격은 좀 잊어버리세요. 한 2, 3일 동안요 주식 보지 마시고 딴 데 잠시 놀러 다니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장 사볼만한 추천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자, 내일장 공략주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입니다. 조선주 나왔습니다. 제가 금융주와 조선주 없이 장 못 간다 그랬는데 이 조선주 살 때까지 사는 타이밍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길게 끌고 왔습니다. 약 3개월 동안 한 번도 추천 안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리가 왔어요. 자리 왔으니까 기분 좋게 매수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중공업에 대한 설명 짧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조선 건설 부분 잘 아시고 계시죠. 결국 이제 삼성중공업의 건설 부분이 나중에 어디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요? 삼성물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조선에 특화되었으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조선이 장사가 잘 돼요? 건설이 잘 돼요? 조선이 잘 되네. 그럼 장사 안 되는 건설 부분을 떼가지고 삼성물산한테 넘겨주고 나면 삼성중공업은 훨씬 더 가벼워지기 시작하겠죠. 수익의 진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말이죠. 이런 포인트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미국의 경기가 지금 좋아졌기 때문에 이미 이제 100억 달러의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했잖아요. 즉, 글로벌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안 올라갈 수가 없다. 흐름이 전체적으로 수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LNG, FPSO 같은, 드릴시 같은 거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에 삼성중공업 최근 실적 너무 좋죠. 올해 원래 목표가요. 벌써 수주 잔고 목표 달성시켜버렸죠. 아주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기업이 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출이 증가해야 되는데 매출액 보세요. 지금 과거에 이때 2009년의 고점을 지금 훨씬 더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만 이익만 좀 줄어든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익만 돌아서기 시작하면 게임 끝. 홈런 나온다는 거죠. 이 돌아설 수 있는 부분을 미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 끊임없는 지수 상승, 유럽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도 살아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체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매수 영역 가격이 얼마 나오냐면 33,000원 나오네요. 그리고 제로 매수 가격은 24,000원인데 33,000원이 매수 영역 가격으로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매수 가격이 37,5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가 41,000원 정도 나왔는데요. 이 적정 주가가 41,000원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라면 41,000원까지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1,000원까지를 보고 1차로 보고요. 일단 우리 매수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요. 현재 가격에서 살짝 조정 줄 건데요. 조정주는 뭐 37,500원 선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 전고점 가기 전까지 살짝 접어주는 요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41,000원 정도만 잡으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 숨가쁘게 이 파생 상품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많이 풀어드리지 못한 부분 좀 양해 구하고요. 다음 주에 보다 또 짜임새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